대한민국 상위 0.1%만 모인다는 청담동 프라이빗 클럽. 예비 시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돈의 발치에 오징어 먹물을 쏟아부으며 비웃었습니다. 밥도 못 보는데 검은 먹물 좀 묻는다고 티가 나겠어? 냄새나니까 당장 꺼져.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폐기물이라 부르며 짓밟은 그 여자가 자신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거려. 금자야, 내가 오늘 버린 건 내 지팡이가 아니라 내 목숨줄이야. 20년을 기다려온 잔혹하고도 우아한 기다림의 실체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금전과 건강의 기운이 흘러가도록 꼭 기도할게요. 그럼 옆 동네 라디오 사연극장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화려하다는 청담동의 프라이빗 클럽 벨라. 그곳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기 전 검은색 세단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별표 한영숙 별표의 한복자락 끝을 매만지고 무릎 위에 놓인 하얀 지팡이를 몇 번이고 고쳐 쥐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이 어머니를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혹여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런 딸의 손을 영숙이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평온했습니다. 지원아, 우리 딸 시집가는 날인데 이 엄마가 왜 부끄럽겠니?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단다. 지원이는 그제야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며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클럽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번호 7번. 문이 열리자마자 숨이 막힐 듯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화려한 레이스 원피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른 별표 최미자 별표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강남 패션계의 데모라 불리며 오만함으로 성벽을 쌓은 여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아들 별표 김도현 별표이 있었고요. 최미자의 시선이 영숙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인사를 하기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죠.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꾹 다물더니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도현아, 장애인이면 미리 말했어야지. 벨라가 언제부터 고물상이었니? 저 더러운 막대기는 또 뭐고? 지원이가 황급히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최미자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야, 민지윤. 너 지금 나 테스트하니? 이 신성한 자리에 어디서 저런 구질구질한 하자를 들여보내? 우리 집안 족보에 시각장애인 지팡이 자국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작정을 했구나. 지원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짓눌리는 것 같았죠.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세요. 저희 엄마는 심해.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집안 수준이 심각한 거야. 장애인이면 집에 박혀서 벽이나 긁고 있지? 왜 여기까지 기어나와서 남의 눈을 더럽혀? 알았으면 입구에서 소금부터 뿌렸어. 최미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숙을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때릴 때마다 지원이의 어깨가 움찔거렸죠. 하지만 영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녀의 고개는 정확히 최미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그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최미자 대표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패션 데모라더니 인격은 벌써 유행이 한참 지난 걸레짝 같으시네요. 영숙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최미자의 얼굴이 피비린내 나도록 달아올랐습니다. 걸레자. 어디서 앞도 못 보는 게 훈계질이야. 너 같은 게 우리 도현이 장모 소리 들을 생각하니까 속이 뒤집혀. 냄새나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지팡이를 고쳐 잡으려던 찰나 최미자가 구두 끝으로 영숙의 지팡이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가벼운 카본 지팡이는 허무하게 바닥을 굴러 방구석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지팡이가 사라지자 영숙의 몸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의자를 붙잡으려던 손이 허공을 휘저었고 결국 무릎을 꿇으며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죠. 엄마. 지원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미자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죠. 어머, 꼴 좀 봐. 이 지팡이 하나 걷어찼다고 바로 바닥을 기네. 도현아 봤니? 저게 내가 말한 그 보잘것없는 장모의 본색이야. 막대기 없으면 짐승이랑 다를 게 뭐니? 하하. 더 기가 막힌 건 아들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적당히 해, 남들이 보겠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도와주기는커녕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 비겁함이 지원이의 가슴을 한 번 더 난도질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영숙의 손등이 긁혀 붉은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더듬거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지원이가 울먹이며 지팡이를 주워오자 영숙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원아, 괜찮다. 지팡이는 찾았니? 응, 엄마, 여기 있어.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원이의 항변에 최미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테이블 위에 레드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영숙의 치맛자락을 향해 차가운 와인을 끼얹어 버렸죠. 얘야, 내 눈엔 치워야 할 폐기물로밖에 안 보여. 돈 없고 배경 없고 거기다 눈까지 먼 인간이 우리 집안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지? 당장 꺼져. 영숙의 흰색 실크 한복이 검은 물줄기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젖어버린 옷감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최미자 쪽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마치 이 모든 모욕을 통째로 삼키고 그 뒤에 찾아올 거대한 폭풍을 예견하는 포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대표님, 급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오늘이 그 급의 대가가 얼마나 비쌀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끝까지 미쳐가지고. 도현아, 저것들 안 치우고 뭐해? 최미자의 고함이 방안을 가득 채웠지만 영숙은 지원이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그러나 가장 우아한 뒷모습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영숙의 뒷모습은 물에 젖고 흙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할 정도로 당당했죠.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지원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괜히 이런 곳에 오자고 해서? 도현 오빠도 저럴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영숙은 떨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닌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죠. 울지 마라, 지원아. 저 여자가 오늘 버린 건 지팡이가 아니라 본인의 목숨 줄이니까. 클럽을 빠져나온 영숙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문이 닫히자마자 영숙은 품 안에서 작은 블루투스 이어셋을 꺼내 귀에 꽂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다. 지금 당장 실행해. 최미자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하나씩 무너뜨려. 법도 자비도 필요 없다. 내가 누구인지 그 여자가 가장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까지 멈추지 마.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영숙의 초점 없는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젖은 한복 치마에 묻은 얼룩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나지막이 을조렸죠. 미자야, 2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널 끄집어냈던 내 손이 이제는 내 목줄을 어떻게 조여가는지 숨막히게 지켜보렴. 아주 천천히 청담동을 빠져나가는 검은 세단은 아득히 고요했습니다. 창밖을 세차게 때리는 빗줄기 소리만이 차 안의 정적을 채웠죠. 뒷좌석에 앉은 영숙은 와인에 젖어 뻣뻣하게 굳어버린 실크 치맛자락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은 20년 전 그날의 지독했던 열기와 매캐한 연기 냄새를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2004년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았던 작은 의상 작업실 아틀리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숙은 패션계가 주목하는 천재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가 긋는 스케치선 하나,
고르는 원단 한 조각은 그대로 예술이 되었고 어깨 너머 사람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할 다음 작품을 숨죽여 기다렸죠. 그 화려한 재능의 그림자 곁에는 실력보다 시기심이, 열정보다 야망이 앞섰던 동기 최미자가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밤, 작업실은 영숙이 일생을 바쳐 준비한 역작 화이트 데스티니의 완성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진출을 결정지을 중요한 심사위원단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작업실 한 구석, 최미자의 부주의, 혹은 의도적인 방관으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원단 더미를 집어삼키고 천장까지 치솟았습니다. 영숙아, 나 여기서 못 나가. 제발 살려줘. 가스의 질식한 불길 속에서 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품 안에는 파리로 가는 티켓이나 다름없는 일생의 도안 파일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죠. 그것만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면 영숙의 앞날은 탄탄대로였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파일을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잿더미로 만드는 선택을 한 것이죠. 무너져 내리는 천장 조각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미자를 입구 쪽으로 밀어냈을 때 거대한 폭발과 함께 뜨거운 화학약품과 파편들이 영숙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영숙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불타는 작업실 너머로 도망치듯 멀어지는 미자의 뒷모습과 그 손에 들려있던 분명히 불길 속에 던졌던 자신의 도안 파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하얀 병실 천장이 아니라 지독한 암흑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독성 약품이 그녀의 시신경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었죠.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영숙이 가장 먼저 들은 것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병실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최미자의 화려하고 당당한 인터뷰 소리였습니다. 이번 컬렉션 화이트 데스티니는 제가 수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완성한 제 영혼의 산물입니다. 화재로 소중한 작업실을 잃었지만 이 디자인만큼은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냈습니다. 미자는 영숙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포기했던 그 도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패션계의 찬사가 미자에게 쏟아지고 있을 때 진짜 주인인 영숙은 어둠 속에 갇혀 피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리고 얼마 뒤 병실을 찾아온 미자는 미안함은커녕 소름 끼칠 정도의 냉소가 섞인 목소리로 영숙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영숙아, 참 다행이야. 내가 눈이 멀어서 말이야. 이제 이 디자인이 원래 누구 건지 증명할 수 있는 눈이 세상에 없잖아. 안 그래? 내가 나 대신 장애인이 되어준 덕분에 내 앞길은 아주 활짝 열렸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아, 물론 내 이름은 패션계에서 영원히 지워줄 거야. 그게 시각장애인이 된 너한테 줄 수 있는 내 마지막 배려야. 미자는 낄낄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향해 눈이 멀어 다행이라며 비수를 꽂은 것이었죠. 그날로부터 최미자는 K-패션의 데모라는 화려한 왕관을 썼고 영숙은 어둠 속에 은둔한 채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잃은 영숙이 어둠 속에서 소리와 숫자의 흐름, 그리고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읽는 법을 깨달았다는 사실을요. 영숙은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날카로운 직관으로 자본의 생태계를 파악했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베일에 쌓인 국내 최대 엔젤 투자그룹 실버라이닝을 일궈냈습니다. 그녀는 최미자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처절하게 추락할 수 있도록 미자의 화려한 성벽 밑에 아주 천천히 거대한 폭약을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드디어 그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같은 시각 최미자는 화려한 집무실에서 비싼 와인을 들이키며 상견례 자리의 불쾌함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재수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있네. 어디서 그런 장애인 노친네를 데리고 와서 내 기분을 잡쳐? 지팡이 하나 걷어찼다고 고꾸라지는 꼴이라니. 키키. 도현이 그놈도 보는 눈이 없지? 저런 집구석이랑 엮이려고 하다니. 최미자는 자신이 집 밟은 여자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오만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그녀의 휴대폰이 비명을 지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재무팀장의 이름이 떠 있었고 전화를 받는 미자의 표정은 순식간에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메인 투자사인 실버라이닝에서 방금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지분 전량 회수와 함께 20년 전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수천억대 소송을 제기하겠답니다. 거래처들도 전부 계약 해지를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최미자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액체가 고급 카페트 위로 마치 피처럼 번져나갔죠. 그 붉은 얼룩을 내려다보던 미자의 머릿속에 아까 상견례 자리에서 영숙이 입고 있던 한복 동정에 새겨져 있던 문양, 실버 라이닝 그룹의 로고인 먹구름 뒤에 찬란한 햇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 장애인 여자가 한영숙이었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최미자가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떨어뜨린 순간 집무실의 대형 TV 화면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켜졌습니다. 뉴스 속 앵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속보입니다. K-패션의 성장 동력이었던 핵심 디자인이 실은 20년 전 도용된 것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미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누가 20년 전 일을 안다는 거야? 그때 미자의 책상 위 팩스에서 종이 한 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20년 전 불타버린 줄 알았던 영숙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방을 나간 뒤 청담동 벨라루나의 VIP 룸에는 기묘한 진공 상태가 남겨졌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공간은 때로 그 사람이 있을 때보다 더 강렬한 존재감으로 진동하는 법이었죠. 뒤집힌 오징어 먹물 파스타 접시는 여전히 바닥에 나뒹굴었고 순백의 실크 한복이 검게 물들던 그 순간의 잔상이 공기 속에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그 자리에 무릎이 풀린 채 주저앉아 조금 전 일어난 일들을 머릿속에서 되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미친 듯이 진동했지만 그녀는 화면을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알림음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건물의 균열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1시간 전이었습니다. VIP 룸의 공기는 날선 칼날처럼 방 안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걷어차 바닥을 기게 만들고 얼음물까지 끼얹었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달랐습니다. 지원이의 부축을 받아 다시 자리에 앉은 그녀는 와인에 젖어 축축해진 실크 치맛자락을 천천히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손길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고 그 의연함은 오히려 최미자의 신경을 역으로 긁어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예민하게 발달한 그녀의 감각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최미자의 거친 숨소리, 김도현의 비겁한 침묵, 그리고 공간을 메운 지독하리만큼 사치스러운 향수 냄새까지도요. 최미자는 그런 영숙의 태도가 못 견디게 거슬렸습니다. 자신이 집 밟았으면 짐승처럼 울부짖거나 비굴하게 빌어야 하는데 저 여자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높은 곳에서 관망하는 신처럼 굴고 있었으니까요. 그 오만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싶다는 파괴적인 욕구가 최미자의 눈을 번뜩이게 했습니다. 최미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배를 신경질적으로 눌렀습니다. 곧이어 정중하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웨이터가 검은색 오징어 먹물 파스타가 담긴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클럽의 시그니처 메뉴이자 지독하리만치 시커먼 먹물이 가득한 요리였죠. 최미자는 그 접시를 영숙의 코앞으로 거칠게 밀어놓았습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걸쭉한 먹물의 향이 영숙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먹어. 우리 도현이 장모 되려면 이 정도 급 있는 요리는 먹어봐야지. 아, 맞다. 앞이 안 보이니 자기가 지금 뭘 먹는지 입가에 뭐가 묻는지도 모르겠지. 어머, 내가 실수했네. 어차피 평생 암흑 속에 사는 사람인데 검은색 먹물 좀 묻는다고 티가 나겠어? 안 그래? 최미자는 낄낄거리며 와인잔을 흔들었습니다. 도현은 그 옆에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침묵을 넘어 지겹다는 듯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죠. 지원이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어요? 잔인. 난 지금 배려를 해주는 거야? 눈먼 노친네한테 이 비싼 요리를 대접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니? 이게 다 너희 수준에 안 맞는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야? 감히 어디를 넘봐. 그때였습니다. 지원이가 반응할 틈도 없이 최미자가 포크를 집어들더니 파스타 접시를 영숙의 가슴팍을 향해 획 엎어버렸습니다. 철퍽 하는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입고 있던 순백의 실크 한복 위로 진득하고 시커먼 오징어 먹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정갈한 흰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는 순식간에 검은 얼룩으로 뒤덮였습니다. 먹물은 영숙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서 뚝뚝 떨어졌죠. 최미자가 박수를 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어머, 영숙씨, 검은색이 참 잘 어울리네. 내 미래처럼 아주 시커멓고 암담한 게 딱이야. 하하. 아, 엄마, 어떡해, 엄마. 지원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는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습니다. 먹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얼굴에 묻은 먹물을 닦아내는 그 손길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복 치맛자락에 아직 먹물이 닿지 않은 귀퉁이 한 뼘을 찾아 단정하게 매만졌습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사람처럼. 최미자의 박수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원이의 눈물도 잠시 멈췄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가늘게 뜨며 최미자 쪽을 향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최미자 대표님, 20년 전에도 넌 참 검은색을 좋아했지? 남의 인생을 태워버린 그 시커먼 연기처럼 말이야. 그때도 넌 내 꿈을 죄로 만들고 그렇게 웃었지. 하지만 기억하니? 연기는 바람이 불면 흩어지지만 먹물은 한 번 묻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단다. 이제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힐 차례야. 최미자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20년 전. 너 지금 뭐라고? 설마 너, 그 아틀리에. 기억 안 나니? 내가 도망치며 버리고 간 그 파일들 속에 내 눈과 내 꿈이 다 타 들어갈 때 넌 뒤도 안 돌아보고 웃었잖아. 오늘처럼 말이야? 내가 내 디자인을 도용해 가짜 왕관을 쓰고 파티를 벌이는 동안 난 어둠 속에서 내 발밑에 땅을 하나씩 파내려 갔지?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영숙은 먹물이 묻은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더니 최미자의 얼굴 근처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미자야, 넌 내 아들이 왜 도현인 줄 아니?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핏줄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 돈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최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현 역시 사색이 되어 어머니와 영숙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최미자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화면에 뜨는 문구 하나하나가 최미자의 심장을 난도질했죠. 영숙은 그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 소리가 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자야, 아직 놀라기엔 이르단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이의 부축도 없이 먹물에 젖은 한복 치맛자락을 흔들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검게 물든 한복은 이제 비참한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를 확정한 장군의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턱 앞에서 잠시 멈춰선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현아, 너도 똑똑히 기억해라. 내가 오늘 버린 건 장모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구명줄이었다는 걸.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장면을 되새기고 있는 최미자의 등 뒤로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겁에 질린 도현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 대체 누구야? 최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룸의 스피커에서 영숙의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자야, 내 아들 도현이가 왜 도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그 지옥 같은 이유를 곧 대면하게 될 테니까. 최미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불러온 아들의 이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교수형 밧줄이었다는 것을요. 바닥에는 아직 먹물이 마르지 않은 접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평생 쌓아올린 것들이 하나씩 아주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VIP 룸을 나온 뒤에도 최미자의 비명은 복도 끝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건 그 현장을 빠져나오는 김도현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오징어 먹물로 범벅이 된 예비 장모를 부축하기는커녕 자신의 명품 수트 소매에 먹물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지원이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 비겁한 뒷모습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원이가 믿었던 사랑이라는 환상이 비참하게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정적이 흐르는 그 좁은 공간에서 도현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아,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냥 조용히 사과하고 나갔으면 됐잖아. 굳이 그렇게 되받아서 사단을 내야겠어? 지원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제 눈앞에서 어머니가 지팡이를 잃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평생 고결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하얀 한복이 시커먼 오물로 난도질당했죠. 그런데 3년을 사랑했다는 남자는 어머니의 고통보다 자기 엄마의 성격과 이 상황의 번거로움을 먼저 탓하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 귀한 줄 모르고 남의 부모 아픈 곳을 번거로움이라 치부하는 그 천박함이었습니다. 오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엄마가 지금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안 보여? 오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못 본 거야? 지원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넘겼죠. 그의 눈에는 젖은 예비 장모의 한복보다 자신의 구겨진 체면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머니도 그래요? 앞도 안 보이시는데 굳이 이런 자리에 오시겠다고 해서 일을 만드세요? 우리 엄마가 격식 따지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가 집에만 계셨어도 이런 망신은 안 당했지. 이게 뭐야? 내 수트에도 먹물 다 묻었잖아. 이거 한정판이라 세탁도 안 된단 말이야. 도현의 입에서 나온 망신이라는 단어가 지원이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자신의 눈과 꿈을 희생했던 어머니를 집에나 처박혀 있어야 할 망신거리로 취급하는 그 태도. 그것은 교육의 부재가 아니라 인격의 파탄이었습니다. 지원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먼저 버릴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만히 듣고 있던 영숙이 지원이의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먹물이 턱끝에 매달려 한복 동정을 적시고 있었지만 영숙의 표정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도현이 서 있는 방향을 정확히 응시하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군, 자네에게 내 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자네 인생의 어떤 짐인가? 도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조금 전 룸 안에서 경호원들이 회장님이라 부르며 허리를 굽히던 장면이 뇌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곧장 밀어냈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회장이냐고, 자기 엄마가 짓밟은 눈먼 노친네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스스로를 설득하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저희 집안 체면도 있고 우리 엄마가 패션계에서 어떤 위치인데 이런 소문 나면 저나 지원이나 좋을 게 없어서 그러죠. 체면. 자네가 말하는 그 체면이라는 게 사람의 존엄을 짓밟고 은혜를 오물로 갚는 거라면 자네 가문은 이미 2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사라졌어야 했네. 자네 어머니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들이 사실은 누구의 눈물로 지어진 것인지 자네는 평생 모를 테지. 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는 지원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짜증과 가스라이팅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됐어, 지원아. 일단 우리 엄마와 좀 가라앉으면 내가 다시 연락할게. 당분간 너희 어머니는 어디 요양원이나 조용한데 좀 모셔두고 너만 나와. 결혼식 때도 눈먼 장모 들어오는 거 엄마가 절대 허락 안 할 테니까 그냥 대리인 세우는 걸로 합하자. 그게 서로 편해.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안 그래? 이것이 도현이 생각한 합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를 평생 숨겨야 할 오점으로 취급하고 결혼식에서조차 배제하는 것, 그것을 감수라고 말하는 그 뻔뻔함의 지원이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런 인간을 사랑했다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지원이는 도현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왼손 약지에서 반짝이던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도현의 집안에서 급을 맞춘답시고 내밀었던, 하지만 그 속은 허영과 독선으로 가득 찼던 그 반지였습니다. 오빠, 이거 가져가. 지원이는 반지를 도현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반지는 도현의 비싼 수트 단추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져 경쾌하게 굴러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닥을 구르는 그 소리는 마치 지원이와 도현의 인연이 끊어지는 단절음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너 미쳤어. 얼마짜리든 상관없어. 짐승만도 못한 인격을 가진 집안에 내 인생을 팔 순 없으니까. 이 결혼, 아니,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의 도현은 당황한 듯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비참하고 천박한 꼴을 내려다보며 영숙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복수를 결심하는 자의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현군, 반지는 잘 챙겨두게. 아마 그게 자네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자 자네 가문을 연명하게 해줄 유일한 구걸 자금이 될 테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영숙과 지원이는 당당하게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도현이 민지원, 너 진짜 후회 안 해? 시각장애인 엄마 모시고 내가 어디서 또 이런 집안을 만나겠다고? 악에 바쳐 고함을 질렀지만 지원이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김도현이라는 남자는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클럽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군대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영숙이 차에 오르자 대기하던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안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숫자들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공탑이 사실은 영숙의 투자금이라는 거대한 기둥 위에 얹어 있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주차장에 홀로 서 있던 도현의 휴대폰이 비명을 지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도현의 얼굴이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한도 초과. 그럴 리가 없어. 방금까지 잘 되던 카드라고. 압류. 법인 카드가 왜 정지돼?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갑을 뒤졌지만 그가 가진 모든 신용은 이미 종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영숙의 차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 고급 구두 한 켤레가 그의 눈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든 도현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도현 씨, 어머니가 숨겨둔 진짜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서류에는 도현이 상상조차 못한 액수의 사채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주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죠. 지원이의 손을 가만히 쥔 채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속상하니? 아니요, 엄마. 오히려 눈이 번쩍 떴어요.
저런 사람들한테 엄마가 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난 평생 내 자신을 용서 못했을 거예요. 영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 어딘가를 향해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꿈을 태워버린 불길, 그 속에서 하나씩 벼려온 칼날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파놓은 함정은 이제 최미자 일가를 통째로 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담동의 밤은 깊었지만 최미자의 성벽은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벨라루나 VIP 룸에서 벌어진 그 소란은 단순한 상견례의 파행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눈을 심어두고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지팡이를 발로 차던 순간부터 오징어 먹물이 순백의 한복을 물들이던 그 찰나까지 룸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비서 한 명의 손목 위시계형 카메라는 단 한 컷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상견례 자리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함정이었습니다. 최미자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이길 수 없도록, 그 짓이 클수록 무기가 되도록 설계된 자리였죠. 사건 발생 불과 1시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에는 청담동 클럽, 시각장애인 장모에게 오물을 부은 패션계 데모라는 제목의 영상이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미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지팡이를 발로 차고 앞을 못 보는 이에게 오징어 먹물을 부으며 폐기물이라 소리치는 그 모습은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사람이야? 짐승이지. 저런 집안에 시집 갔으면 우리 딸 인생 종칠 뻔했네. 당장 불매 운동합시다. 댓글창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영숙이 움직이는 방식은 단순히 여론에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미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돈과 명성이라는 가짜 신전을 정조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미자의 회사 K패션은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대모님이라 부르며 아부하던 이들이 도망치듯 사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거래하던 국내 주요 원단 업체들이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외 바이어들은 미팅 일정을 조용히 취소했습니다. 최미자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신진 디자이너들과의 전속 계약도 줄줄이 파기되었습니다. 저마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됐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 모두 실버 라이닝이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 자라온 가지들이었고 그 나무의 뿌리가 끊어진 이상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대표님, 지금 각 팀장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리부에서는 법인 자금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집무실로 들이닥치는 직원들의 보고에 최미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실버 라이닝 회장님 좀 바꿔달라고.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최미자야.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 무사할 줄 알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녀가 20년 전 영숙의 눈을 멀게 하고 가로챈 그 모든 화려한 날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현의 상황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강남 황태자를 자처하며 온갖 사치를 일삼던 그는 하루아침에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어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재벌 3세들의 술자리를 찾아갔지만 문 앞에서부터 거절당했죠. 얘야, 야, 김도현, 너네 엄마 영상 봤다. 쪽팔려서 너랑 술 못 마시겠다. 장애인 장모한테 먹물 뿌리는 집안이랑 엮이면 우리 아버지한테 나 죽어. 저리 꺼져. 도현은 길거리에서 그들에게 구걸하듯 매달렸습니다. 형, 나 한 번만 도와줘. 나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 카드 딱 하나만 빌려줘. 나중에 다 갚을게. 이게 어디서 구걸이야? 너네 엄마가 말하던 그 급은 어디 갔냐? 가서 내 엄마한테 먹물 파스타나 비벼달라 그래? 비참함에 몸을 떨던 도현은 문득 영숙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네 가문을 연명하게 해줄 유일한 구걸 자금이 될 테니까. 그 소름 끼치는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 최미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대체 아빠 누구야? 아빠가 누구길래 그 시각장애인 노친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비웃는 거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말해. 당장. 전화 너머 최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에는 평생을 숨겨온 치부의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도현의 아버지를 숨긴 이유는 단순한 미혼모라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영숙의 디자인을 도용하기 위해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 그 배우에서 영숙의 눈을 멀게 하는 약품을 조달해준 그 추악한 존재의 핏줄이 도현에게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하나씩 읽어주는 K-패션의 몰락 소식을 들으며 그녀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복수보다 먼 곳, 딸 지원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지금 어떠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보내주신 과거 디자인 일기들을 읽으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최미자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인 도현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 그때가 내가 선글라스를 벗고 그 여자 앞에 서는 시간이지. 영숙이 도현이라는 이름을 지어 미자에게 권했던 20년 전의 그날, 그 이름은 영숙이 가장 경멸하던 미자를 유린하고 버렸던 그 남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그것도 모른 채 영숙이 지어준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애지중지하며 불러왔죠. 자신의 아들을 평생 증오해야 할 남자의 이름으로 부르며 귀여워한 그 지독한 아이러니를 최미자는 이제야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고의 기사였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숙과 그녀를 등 뒤에서 노려보는 최미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한 남자의 모습. 영숙의 손끝이 그 사진 위 남자의 얼굴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나를 위해 움직이던 사냥개였다는 걸 알면 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 안을 묵직하게 감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미자의 대저택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비밀 금고를 강제로 열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영숙의 눈을 멀게 했던 사건의 설계도, 그리고 최미자 스스로도 차마 꺼내보지 못했던 봉인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최미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현아, 내 아들 도현아. 하지만 그녀가 부르는 그 이름은 이제 구원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저주의 주문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거실에서 울부짖을 그때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사관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낡은 코트를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그녀 곁에서 모든 일의 실행자 노릇을 하다 호련히 사라진 남자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자야, 오래 기다렸지? 한영숙 회장님이 나보고 그러시더군. 아직 내가 받아야 할 게 하나 남았다고. 최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들고 있는 봉투 위로 그녀의 비명이 길게 찢어졌습니다. 최미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압류 통지서를 쥔 채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옛 직원들의 함성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불과 사흘 전 패션계의 데모라 불리던 여자는 이제 자기 집무실 문조차 열 수 없는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죠. 그녀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년 전 한영숙의 디자인을 도용할 수 있도록 증거를 인멸해주고 지금의 K-패션을 상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계의 막후 실력자 박상도 의원이었습니다. 그래, 박 의원님이라면, 그분이라면 이 상황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어. 내가 그동안 그분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최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금고 안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박 의원 측 연락은 뜸했고 한 번은 보좌관이 의원님이 당분간 대외 활동을 자제하신다는 말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미자는 그 의미를 애써 외면했죠. 그리고 수십 번을 망설이다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가는 내내 최미자는 입술을 깨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 달라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최 대표? 세상이 온통 자네 이야기뿐이던데. 박 의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지만 최미자에게는 구원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세요. 실버 라이닝인가 하는 투자사에서 미쳐가지고 제 숨통을 조이고 있어요. 20년 전 일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매장하려 합니다. 의원님, 저 무너지면 의원님 비밀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최미자는 은근한 협박까지 섞어가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박 의원이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우리만 아는 그 아지트로 오게. 사람 붙여둘 테니까. 전화가 끊어지자 최미자는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권력이 최고라며 그 같은 한영숙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바닥의 생리를 모른다며 비웃었죠. 그녀는 서둘러 옷장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외출복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현은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는 이미 빼앗긴 지 오래였고 잘생겼던 얼굴은 멍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얘야, 김도현, 너네 엄마 끝난다며? 우리가 받은 정보로는 K패션 주식은 이제 휴지 조각이라던데 너 이 돈 어떻게 갚을래? 사채업자의 거친 손길이 도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박 의원님 만나러 갔어요. 내일이면 다 해결된다고요. 제발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도현의 비굴한 외침은 주차장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아니 그 상견례 자리에서 왜 자신이 침묵했는지조차 후회할 지능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 탓, 환경 탓을 하며 무너져가고 있었죠. 밤 10시, 경기도 외곽에 있는 외딴 별장. 박 의원과의 통화 직후 최미자의 휴대폰으로 낯선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이 단 한 줄 박상도 의원 해외 도피 완료. 수고했어, 미자야. 최미자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줄이라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누가 보낸 문자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현관 밖에서 경찰의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원님, 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최미자는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재중앙, 박 의원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박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짙은 선글라스를 쓴 여인. 그리고 그 옆에서 차잔을 정리하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박 의원의 최측근 보좌관이었습니다. 최미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 환영해. 내가 왜 여기에 있어? 박 의원님은 어디 계시고?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미자가 서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너머의 서늘한 기운이 최미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영숙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내가 20년 동안 박 의원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그 줄, 사실은 내가 직접 심어놓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걸? 최미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박 의원의 보좌관이 영숙의 앞에 허리를 숙이며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최미자 대표가 그동안 박 의원 명의 차명 계좌로 입금한 뇌물 목록과 디자인 도용 당시 조작했던 계약서 원본들입니다. 이미 검찰에 넘길 준비 끝났습니다.
최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보좌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배신자. 너희가 감히 나를 상대로 짜고 쳐? 박 의원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 그래. 박 의원, 그 사람은 이미 한 달 전에 내가 준비한 덫에 걸려 해외로 도피했단다. 너 같은 무식한 여자의 뒤를 봐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 넌 20년 동안 유령을 상대로 돈을 바치고 있었던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불길 속에서 친구를 버리고 도망쳤던 미자에게 내리는 최후의 선고와도 같았죠. 미자야, 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줄 알았지? 아니, 내가 널 그렇게 믿게 만든 거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뼈아픈 법이니까. 내가 내 딸 지원이 앞에서 보여준 그 오만함, 그 대가는 내 회사의 파산이 아니라 내 영혼의 파산으로 갚게 될 거야.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최미자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최미자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숙아,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도현이는 어떻게? 도현이는 죄가 없잖아. 도현이의 이름이 나오자 영숙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현이, 그래, 내 아들 도현이. 미자야, 넌 도현이가 누구 아들인지 정말 안다고 생각하니? 최미자의 눈동자가 격렬하듯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영숙을 배신하고 디자인을 가로채기 위해 몸을 던졌던 그 남자. 그녀는 평생 그 남자가 도현의 친부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은 최미자의 마지막 정신줄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남자는 무정자증이었어. 미자야, 넌 내가 낳은 아들이 누구의 핏줄인지도 모른 채 20년을 살아온 거야. 그리고 그 진짜 비밀은 이미 내가 쥐고 있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라고. 최미자는 머리를 감싸 쥐고 절규했습니다. 자신의 평생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별장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별장 주위에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붉게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자가 소유했던 K패션의 사상 누각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아들의 존재마저도요. 빗속을 나서는 영숙의 귀에 별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최미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20년 전 불길 속에서 혼자 남겨진 날밤, 영숙이 삼켰던 소리와 꼭 닮아 있었으니까요. 최미자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신을 놓아버린 미자를 뒤로 하고 비서실장이 영숙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도현 씨가 지금 J캐피탈의 함정으로 완벽히 발을 들였습니다. 곧 그곳에서 도현 씨의 진짜 생부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영숙은 빗물에 젖은 손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광경. 그게 미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최미자가 경찰차에 실려가던 그 밤, 아들은 어머니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은 지금 그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최미자가 경찰차에 실려가던 그 밤, 도현은 집 구석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비상금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안방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니나 회사의 부도 따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탈출할 생각뿐이었죠. 분명히 있을 거야. 엄마가 그 성격에 현금을 하나도 안 남겼을 리가 없어. 도현의 눈은 혈기로 번들거렸습니다. 3년을 사귄 지원이에게 둘이 집안 아니면 누가 널 데려가겠냐며 오만을 떨던 그 남자는 이제 제 어머니의 보석함을 망치로 부수며 밑바닥 인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화장대 비밀칸에서 오래전 어머니가 너만을 위해 남겨둔다고 했던 비상금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손편지가 들어있었지만 도현은 읽지 않고 구겼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거구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의 뒤를 밟았던 사채업자들이었죠. 도현아, 밥 먹었냐? 손에 든 가방이 꽤 묵직해 보이네. 사채업자 독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현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미 사내의 거친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은 뒤였습니다. 도현은 질질 끌려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구석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소 급이 낮다며 쳐다보지도 않던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이거 다 드릴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엄마가 감옥 가면서 나한테 준 돈이에요. 도현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준 돈이라니요? 훔친 돈을 상납하면서까지 제 목숨줄만 챙기려는 그 비겁함에 사채업자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독사는 돈 가방을 챙기고도 도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이자는 되는데 원금은 어쩔 거냐? 너네 엄마는 이제 끝났고 K패션 주식은 종이 조각인데. 아,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독사는 도현에게 휴대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모의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J캐피탈 회장 외동딸이다. 너처럼 얼굴 반질반질한 놈들 환장하지. 우리가 다리 놔줄 테니까 가서 꼬셔.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처가 돈 끌어와서 우리 돈 갚아. 알겠냐? 도현에게 그것은 지옥에서 내려온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그리고 다시 화려한 삶으로 복고하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강남 황태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렇게 도현은 실버 라이닝의 한영숙 회장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독사가 소개한 그 회장 딸 지수는 사실 영숙이 고용한 전문 배우였으니까요. 며칠 뒤 도현은 지수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뽑은 명품 수트를 입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드름을 피웠죠. 지수 씨, 사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질투 어린 공격을 받고 계셔서 잠시 시끄러운데 곧 해결될 겁니다. 박 의원님도 저희 편이시고 제 인맥이면 이 정도 풍파는 금방 지나가요? 도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지수는 생글생글 웃으며 그의 말을 들어주었죠. 도현은 지수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보며 신바람을 냈습니다. 이 여자만 잡으면 빚도 갚고 다시 지원이 앞에 나타나 비웃어 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그 시각 서초동 검찰청 조사실. 최미자는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의원이 도와줄 거라 굳게 믿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박 의원이 아니라 영숙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태블릿 대신 구겨진 손편지 한 장을 최미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도현이 버리고 간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최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필체였으니까요. 그 편지를 아들이 읽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최미자는 영상보다 더 깊은 곳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수 씨, 우리 엄마요? 아유, 그 노친네 욕심 부리다 자업자득이죠. 전 그 여자랑 달라요. 전 지수 씨처럼 세련된 사람이랑 새 인생 살고 싶어요. 감옥 가든 말든 제 알바 아니죠? 화면 속 도현의 목소리가 조사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최미자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오냐오냐 하며 남의 디자인을 훔쳐가면서까지 금수저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 엄마를 노친네라 부르며 손절하는 아들의 모습에 최미자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도현이가 그럴 리 없어. 이건 조작이야. 최미자는 비명을 질렀지만 비서실장은 냉정하게 다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도현이 최미자의 비밀 비상금을 훔쳐 달아나는 CCTV 장면이었죠. 최 대표님,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아들이 당신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습니다. 이제 박 의원을 기다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최미자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꼈던 자식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가장 추악한 배신자로 돌아온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실감했습니다. 한편 도현은 지수와 함께 교회의 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우리 아빠한테 인사하러 가기 전에 오붓하게 술잔하자며 그를 유혹했죠. 도현은 드디어 인생 역전이라며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르기도 전 펜션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조명이 켜졌을 때 도현의 앞에는 지수가 아닌 휠체어에 앉아 차갑게 빛나는 선글라스를 쓴 여인 한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약혼 반지를 던지고 떠났던 지원이가 서늘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머님, 지원아, 내가 여길 어떻게... 도현은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 알았던 그녀의 눈동자가 도현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도현군, 새 장모님 댁으로 인사 가려던 길이었나? 안타깝게도 자네가 갈 곳은 회장님 댁이 아니라 자네 어머니가 기다리는 차가운 유치장이라네. 영숙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지수라고 믿었던 여자는 영숙의 뒤에서 차갑게 비웃으며 가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고 도현은 그 연극의 가장 멍청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도현군, 자네가 훔친 그 골드바, 사실은 내가 어머니 금고에 미리 넣어둔 미끼였어. 절도 및 작물 취득, 그리고 사채업자들과 결탁한 사기 공모. 자네 인생에 이보다 더 완벽한 마감은 없겠지? 도현은 바닥을 기며 지원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사랑했잖아. 제발 우리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지원이는 도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먹물 뿌릴 때 오빠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 짐승한테 사랑 같은 건 과분해. 경찰들의 사이렌 소리가 펜션 숲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현은 어머니 최미자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공포를 느끼며 수갑을 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멀어지는 도현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펜션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전 미자가 몸을 던졌던 그 남자, 그리고 도현의 핏줄 속에 흐르는 추악한 진실의 실체. 이제 복수는 인간의 도덕을 넘어 핏줄의 저주라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도현이 호송차로 끌려가기 직전 펜션 숲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한쪽 다리를 저는 남루한 행색의 사내였죠. 도현은 그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데 자꾸 날 쳐다봐. 그때 영숙이 도현의 귀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도현아, 인사하렴. 내 엄마가 너를 위해 평생 지워버렸던 내 핏줄의 진짜 주인이다. 도현과 사내의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잔인한 결말이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의 비밀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최미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벽면의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석호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아들 도현의 배신 영상을 본 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 남자를 떠올렸으니까요. 도현의 친부이자 한영숙의 눈을 멀게 할 약품을 구해다 주고 증거를 인멸해줬던 그 남자. 그 남자의 권력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휠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날카롭게 긁었죠. 최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먹물 묻은 한복 대신 짙은 남색의 실크 수트를 입은 한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지원이와 비서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요. 영숙아, 한영숙.
최미자는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휠체어를 멈추고 쓰고 있던 짙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초점은 없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최미자를 향했습니다. 마치 그 눈이 최미자의 추악한 속내를 낱낱이 읽어내리는 것 같아 미자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죠. 미자야,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니? 20년 전 너를 도와 나를 어둠 속에 가두었던 그 남자 말이야. 최미자의 눈동자가 격렬하듯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회장이라도 그 사람의 권력은 못 당해. 너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영숙은 낮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조차 섞이지 않은 마치 어리석은 아이를 보듯 자비로운 웃음이었죠. 그 사람이 과연 너를 돕고 싶어 할까?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목을 조르고 싶어 할까? 영숙이 고개를 까딱하자 문 너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최미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석호가 영숙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만 그녀가 몰랐던 건 그 사실을 자신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원님, 아니 석호 씨, 살려주세요. 저 여자가 지금 저를. 최미자는 강석호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강석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의 앞에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최미자의 차명 계좌와 해외은닉 자산 리스트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사고를 사주했던 녹취록 원본도 여기 있습니다. 최미자의 세계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채 강석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석호 씨,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도현이 아버지잖아. 우리 아들 도현이 아빠잖아. 최미자의 비명에 강석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미자, 넌 참 멍청해. 20년 전 내가 영숙 회장님은 배신하겠다고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왜 너를 도와줬을 거라 생각하나? 내가 좋아서? 아니, 회장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지. 최미자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명령했다니요. 제 눈을 멀게 하고 인생을 훔쳐가는 그 범죄를 영숙 본인이 시켰다는 말인가요? 영숙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넌 내가 속았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난 내가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강 실장을 내 곁에 붙였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얼마나 추악하게 타락하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라고 말이야. 내가 가진 그 화려한 명성, 돈, 그리고 K패션이라는 이름, 그건 내가 너에게 빌려준 거대한 무덤에 불과했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도현이는, 내 아들 도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최미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영숙은 비서실장이 건네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을 최미자의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강 실장은 도현의 아버지가 아니야? 넌 그것도 모른 채 혹했던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강 실장의 핏줄이라 믿으며 20년을 살아온 거지? 그리고 그 아이 도현이는 사실 내가 가장 멸시하던 하수구 같은 인생의 핏줄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 고귀한 핏줄인 줄 알고 오만하게 키웠겠지만 사실 도현이는 내가 디자인을 도용하기 위해 돈으로 매수했던 그 질척거리는 건달의 자식일 뿐이야. 내가 그 사실을 알고도 왜 묵인했는지 아니?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혈통이 사실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쓰레기통에서 나왔다는 걸 내가 모든 걸 잃는 이 순간에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 최미자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절규했습니다. 평생을 급과 체면을 따지며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장애인을 폐기물이라 부르며 오물을 뿌렸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사실은 자신이 가장 혐오하던 밑바닥 인생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문보다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내 도현이가 쓰레기의 자식이라고. 아니야. 그래, 미자야. 넌 내 아들의 이름을 도현이라 지었지? 내가 추천해준 그 이름.
사실 그건 내가 키우던 사냥개의 이름이었단다. 넌 20년 동안 내 아들을 부를 때마다 내 발밑에 걔를 부르고 있었던 거야? 영숙은 휠체어를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이는 어머니의 뒤를 따르며 바닥을 기고 있는 최미자를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무의미한 벌레를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죠. 조사실 문 앞에서 영숙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조사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자야, 감옥은 좁고 어두울 거야.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특별히 내 아들 도현이와 같은 구치소 바로 옆방으로 배정해뒀으니까. 벽 너머로 내 아들이 사채업자들에게 당하는 비명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지내렴. 그게 내가 내 눈 대신 선물하는 세상의 소리란다. 철문이 둔탁하게 닫혔습니다. 영숙은 빗속에 손을 뻗었습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혼자 쥐었던 그 손이 오늘 처음으로 아무것도 쥐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최미자의 비명은 문 너머로 사라졌고 복도에는 영숙의 휠체어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건물 밖으로 나와 쏟아지는 빗물에 손을 뻗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에 닿는 빗방울의 감촉이 20년 전 불길 속에서 느꼈던 통증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비서실장의 물음에 영숙은 선글라스를 다시 고치며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마지막 집으로 가자. 그곳에서 이 모든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야. 강남 한복판. 최미자가 자신의 성전이라 믿으며 가꾸어온 500평 대저택의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잠글 사람도 잠글 이유도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그 높은 문턱을 오늘은 파란 조끼를 입은 법원 집행관들이 제 집 드나들 듯 오가고 있었죠. 정원의 분수는 멈췄고 그토록 자랑하던 외제차들 위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마치 핏자국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명품 가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공간에 최미자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 불과 며칠 전의 오만함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 옆에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 얼굴이 퉁퉁 부은 도현이 바닥에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택의 대리석 복도를 따라 규칙적인 휠체어 바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미자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가에는 순백의 실크 수트를 입은 영숙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곁에는 딸 지원이가 영숙의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어머, 최 대표님, 집 분위기가 참 선명하게 망가졌네요. 20년 전 내 작업실이 불타던 그날처럼 말이에요.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서늘하게 갈랐습니다. 최미자는 기어가듯 영숙의 발치까지 다가와 바닥을 긁으며 매달렸습니다. 영숙아, 아니 회장님, 제발 이 집만은 안 돼요. 여기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나갈 곳 없단 말이야. 영숙은 휠체어를 멈추고 비서가 내민 작은 병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진하고 검은 오징어 먹물이 가득 담긴 병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병을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최미자를 내려다보았죠. 기억하니? 벨라 루나에서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검은색이 내 미래 같다고 했었지? 그리고 앞도 못 보는데 포크질이나 하겠느냐며 내 옷에 오물을 부었잖아. 영숙은 천천히 병마개를 열었습니다. 최미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때 넌 참 즐거워 보이더라. 남의 존엄을 짓밟은 게 그렇게 달콤했니? 자, 그럼 이제 내가 그 달콤함을 직접 맛볼 차례다. 영숙은 망설임 없이 최미자의 머리 위로 검은 먹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진득한 액체가 최미자의 비싼 파마머리를 타고 흘러내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한정판 명품 원피스를 시커멓게 물들였습니다. 아, 영숙아, 너 미쳤어. 아니, 미친 건 20년 전 너였지? 눈먼 은인을 폐기물이라 부르며 집 밟았을 때 말이야.
미자야, 내가 말하던 그 급이라는 게 지금 내 얼굴에 흐르는 이 시커먼 얼룩보다 더럽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최미자는 먹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원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도현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징어 먹물 파스타 한 접시였습니다. 도현이 상결례에서 비겁하게 침묵하며 영숙을 조롱했던 그 요리였죠. 도현 씨, 이거 먹어. 오빠가 좋아하는 급 있는 요리잖아. 우리 엄마가 당할 땐 입국 다물고 구경하더니 왜 지금은 입을 못 대? 도현은 바들바들 떨며 파스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원이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죠. 우리 엄마가 앞이 안 보인다고 짐짝 취급했지? 이제 오빠가 그 짐짝이 되어봐 엄마를 버리고 도망치려다 사채업자들한테 팔려갈 뻔한 오빠 인생. 그게 진짜 폐기물 아니야? 도현은 지원이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원이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피하듯 발을 뺐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워. 그 순간 집행관 한 명이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미자 씨, 이 저택의 낙찰자가 전액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최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낙찰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한영숙. 자신의 평생을 바친 성전이 자신이 집 밟았던 시각 장애인 친구의 소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최미자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집이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영숙은 휠체어를 돌려 정원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을 건네듯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미자야. 잊은 게 있네? 내가 도용했던 디자인들. 오늘 오전부로 전부 저작권 효력 정지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됐다. 내 이름으로 된 옷은 이제 세상 어디에서도 팔 수 없어. 내가 쌓아 올린 K-패션의 데모라는 타이틀은 이제 사기꾼의 낙인으로 바뀔 거다. 최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자신의 모든 명예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먹물범벅이 된 채 정원의 흙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화려했던 대문이 닫히고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장애인 지팡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문 밖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미자에게 디자인을 도용당했던 신인 디자이너들과 그녀의 갑질에 고통받았던 전 직원들이었죠. 그들은 최미자가 나오자마자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사기꾼 최미자. 남의 눈을 멀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더냐? 당장 감옥으로 가. 내가 지은 죄 갚아라. 최미자는 먹물과 밀가루로 범벅이 된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도현은 그 와중에도 엄마를 버리고 도망치려다 분노한 군중들에게 붙잡혀 끌려갔고요. 영숙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소리로 듣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20년 전 불 속에서 혼자 손을 뻗었던 여자가 오늘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원아, 이제 속이 좀 시원하니? 응, 엄마. 근데 나보다 엄마가 더 힘들었을 거 알아.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지자.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그녀의 세상에 진정한 빛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그 화려했던 저택 자리에는 이제 한영숙 재단이라는 정갈한 현판이 걸렸죠. 한때 오만과 탐욕의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은 이제 시각장애인 예술가들의 꿈이 피어나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이 아름다운 변화에 머물 때 담장 너머 차가운 철창 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의 좁고 습한 독거실. 최미자는 매일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맞춰 눈을 뜹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거친 수건 한 장이 들려있죠. 매일 아침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살 너머 먼 발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말했던 마지막 선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교도소 담장 바로 너머 도심의 대형 빌딩 위에는 거대한 디지털 전광판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전광판에서는 하루 종일 한 여자의 영상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바로 실버 라이닝의 회장이자 전 세계가 추앙하는 디자이너로 복귀한 한영숙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제 디자인의 영감은 어둠 속에서 찾은 진실입니다. 저를 눈멀게 했던 그 불길조차 저에게는 빛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영숙의 얼굴이 전광판을 가득 채울 때마다 최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벽을 긁었습니다. 자신이 훔쳤던 재능, 자신이 짓밟았던 친구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매일 아침, 매 순간 지켜봐야 하는 형벌. 그것은 눈이 멀어버리는 것보다 더 지독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녀가 20년 동안 누렸던 화려함이 사실은 영숙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그 차가운 감방 안에서 몇 초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그녀의 아들 도현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도현은 인접한 구치소에서 사채업자들과 연루된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를 더 미치게 만든 건 영숙이 보낸 마지막 인연이었습니다. 도현의 방 옆칸에 배정된 사내. 그는 20년 전 미자가 돈으로 매수해 영숙의 작업실에 불을 지르게 했던 그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벽을 두드리며 도현에게 속삭였죠. 얘야, 도현아, 너 누군지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다. 내 엄마가 나한테 돈 주고 내 인생 망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 이제 우리 여기서 평생 같이 살자, 아들아. 도현은 귀를 막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고귀한 핏줄이 사실은 천박한 범죄자의 씨앗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부와 평생을 좁은 감옥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는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반했던 청년의 눈은 이제 생기를 잃고 초점이 흐려진 지 오래였죠. 같은 시각, 영숙은 새롭게 문을 연 한영숙 갤러리의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지원이의 손길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픈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죠. 엄마, 오늘 전시 반응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엄마의 초기 작품들을 보고 다들 울더라고. 20년 만에 주인을 찾은 디자인들이라고 말이야. 지원이의 목소리에 영숙은 가만히 멈춰 서서 가을바람을 느꼈습니다. 지원아, 사람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세상을 그리는 거란다. 그들이 내 눈을 멀게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그려야 할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됐지? 영숙은 휠체어 옆에 놓인 하얀 지팡이를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최미자가 고물상 막대기라 비웃으며 걷어찼던 그 지팡이는 이제 재단을 상징하는 로고가 되어 수많은 시각 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희망의 지팡이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영숙은 수많은 기자 앞에서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도 100만 번 넘게 공유되며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죠. 진정한 권력은 남을 무릎 꿇리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오죠. 저는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친구에게 원망을 품는 대신 그 친구가 남겨준 어둠 속에서 더 단단한 나를 벼렸습니다. 이제 그 빛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시회장 한쪽 구석에는 작은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고로 모든 것을 잃기 직전 활짝 웃고 있던 영숙의 모습이었죠. 그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태양보다 밝은 진실을 볼 수 있다. 시댁 식구들이었던 최미자와 도현은 이제 법적인 처벌을 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에서 나온 압류 자산들은 전액 시각장애인 치료 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그들이 남을 짓밟아 쌓은 부가 역설적으로 타인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이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영숙이 설계한 가장 완벽하고도 자비로운 인과응보였습니다. 해질녘, 영숙과 지원이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영숙의 하얀 수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노을이 참 예뻐.
주황색이랑 보라색이 섞여서 꼭 엄마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비단 자수 같아. 지원이의 설명에 영숙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지원아. 엄마 눈에도 다 보인단다. 내가 옆에 있고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이 풍경이 내 생의 가장 밝은 빛이야. 두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의 긴 기다림, 처절했던 복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영숙은 이제 복수라는 단어를 가슴에서 지웠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고귀하고 행복해지는 순간에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증명해 보였습니다.